굉장히 파란 하늘 그리고 파란 바다, 아주 그냥 쨍한 하늘과 쨍한 바다, 그 옆에 하얗게 수직으로 높이 올라간 주상복합 건물들, 굉장히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야경을 갖춘 해안 도시.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어떤 이미지를 가진 도시인가?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도시? 저는 부산을 다양한 강연과 세미나 때문에 1년에 많게는 30번 가까이 가는 해도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뜻하지 않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개방적이시고 배타적이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부산은 대륙의 끝이자 대륙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산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의 시작이고 동쪽의 끝이 부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부산이요? 부산하면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게는 고향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경제의 근간 또 맥을 이어준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항을 통해서 많은 구호물자들이 들어오고 모든 경제 정책을 하는 부서도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 경제의 구명줄 같은 역할을 부산이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산이 모든 역사에서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항구는 아니었죠. 분명히 변방의 항구 도시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부산이 근대 도시로 시작을 하고 항구 도시로서 시작을 한 거는 개항을 했기 때문이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조선이 부산을 개항을 합니다. 이때가 부산이 시작을 하고 부산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가장 먼저 부산항이 개항이 되고요. 원산항과 인천이죠. 제물포항이 개항이 되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개항을 했던 도시가 인천하고 부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는 한동반도를 떠나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거나 평택으로 들어오는 쪽이 있었던 거고, 일본인들한테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단거리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부산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같은 개항을 했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부산은 좀 다른 의미를 가졌고요. 부산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문이라는 게 참 이상한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과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뺏기는 침탈의 교두보가 되기도 하는 곳이죠. 이제 강화도 조약 내에는요, 제4관에 개항한 곳의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짓는 일들에 조선 정부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라서 초량회관이라는 자리를 일본에게 빌려주게 되고요. 일본인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던 지역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유럽 국가의 식민지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식민지들은 주식회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물품들을 파는 어떤 상품 판매지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일본은 식민지를 만들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식자가 심을 식자에다가 민자가 사람 민자인 거죠. 사람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부산을 정하고
부산에 이제 거류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했던 게 개항초에 부산의 한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인 근대 부산항의 역사적 의미와 그 비중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심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 부산항은 부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구는 전혀 다른 대륙의 사람들도 만나게 해줬을 테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감정이죠. 외부의 문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녹여내는 용광로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개항이 근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언가 더 변모하고 싶다는 아주 근본적인 욕망에 불을 지른 거죠. 근대적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죠. 자, 개항을 했다는 거는 외국 문물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라 라는 것이고 여기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대한 어떤 서구 문물에 대한 호기심, 그거를 갖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것도 부산에서 막 피어올랐을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거, 멋있어 보이는 거,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부산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양품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개항기 최대 수입품은 서양목이었다고 합니다. 서양목은 백이민족의 무명배를 밀어내고 전통 옷감 시장을 석권해버리죠. 우리의 발사계 버선도 이때부터 양말로 바뀌게 됩니다. 양말은 버선을 뜻하는 말 앞에다가 서양에 들어온 물건이라는 그 의미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사려는 상인들도 부산으로 몰렸겠고 그냥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부산으로 다 몰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몰리다가도 여름이 되면 손님이 또 끊겼대요. 왜일까요? 부산에는 당시에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선 사람들한테 해수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 뭐 계곡 같은 데서 뭐 미역 감는다 이런 개념은 있었지만 다 큰 성인 남녀가 바닷가에 헐벗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진짜 상상을 못하던 때죠. 근데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그 해수욕 문화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 남빈해변이라는 곳에서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대낮에 어떻게 남녀가 부끄러움도 없이 저럴 수가 있느냐. 어린아이들도 거기 가면 상스러운 거 배운다고 일본인 거류지로 출입하는 걸 막았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좀 발길이 뜸해졌더라, 이런 풍문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도 해수욕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한국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이 생기죠. 유행이라고 하는 건 일본인과 조선인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생활의 공간에서 점차 거대한 상품 전시장으로 변모해 갑니다. 그때 당시에 한일 관계 또 조선과 관계가 무역적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상행위들이 굉장히 융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권이 하나 뜨게 됩니다. 광복동 상권이 가장 큰 상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형성된 근대화의 거리는 부산의 광복동이었다고 그럽니다. 광복동은 뭐 이름에서 나타나지만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데 왜 광복동이라고 개명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광복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일본 사람들 마을이다 이런 이미지를 벗겨내고자 광복동이라고 명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광복동의 번화가 광복로인데 그게 부산 데파트 앞에서부터 패션 거리로 쭉 이어지는 상권이죠. 그래서 100년 전쯤에 여기에 근대 거리인
장수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긴 거리란 뜻의 장수통인데요. 이 거리 양쪽에는 각종의 상점들이 줄을 이어져 있었고요. 길 가운데 전차선로가 또 지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미나카이가 있었는데, 미나카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부산 사람들한테는 그냥 백화점을 미나카이 이렇게 통용할 정도로 굉장히 번창한 백화점인데, 2009년도에 이 백화점이 철거된 자리에 롯데백화점 광복지점이 설치가 됐죠. 결과적으로 이 부산은 아주 조선적인 것과 꽤 일본적인 것들의 섞임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근대라는 게요, 한국에서 좀 묘한 단어예요.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아픔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전근대를 벗고 나아간 진보이기도 하고, 뭐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들어오는 게 많았습니다. 하여튼 개항기부터 신문물이 빨리 들어오는 부산, 이런 위치는요, 그 후로도 한 100년 정도 변하지 않아요. 뭐 외국 영화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도시이기도 했고요, 1980년대까지. 그리고 노래방이 1991년에 부산 동아대 앞에 오락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철도라든가 이 도로가 제대로 이 운송수단으로서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은 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하면 어떤 노래가 제일 많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일 아무래도 떠오르는 건 돌아와요 부산항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했던 노래인데 76년부터 국민 애창곡으로 크게 히트했다라고 하는데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보면은 이제 가사 중에 연락선마다 요 부분 있죠. 그 연락선이 부관 연락선, 부관 페리 얘기하는 거죠. 5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부관 연락선,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정기 해상 교통망을 만들었죠. 이 부관이라는 것이요, 부는 부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관은 뭘 가리킬까요? 일본의 시모노세키항을 가리킵니다. 시모노세키항도 일본의 근대 항구죠. 이 시모노세키를 한자로 쓰면 하관인데요. 그래서 부산 하관, 이걸 이어가지고 부관 연락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관 페리 할 때 부관도 이 부관이고요. 부관 연락선은요, 당시 일본과 조선을 잇는 가장 주요한 교통 흐름이 됩니다.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유일한 연결의 통로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이 들어가는 관문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나가사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시모노세키인데요. 나가사키는 주로 유럽인들이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들어올 때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는 지금도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시모노세키는 조선에서 가는 사람들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을 하게 되는 거는 경부선입니다. 항구가요, 원래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을 이어지는 접점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이 항구만 개발해가지고는 그 접점으로서의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1905년 1월에 경부선이라는 게 개통이 되는데, 해상교통수단인 부산연락선과 육상교통인 경부철도가 바로 연결되게 만들어서 연대 운행을 하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식민지화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대륙 진출을 위한 어떤 병창기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관 페리를 통해서 부산에 들어오면 부산을 통해서 서울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고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만주 지역, 중부의 동북 삼성으로 이어지는 대륙까지 연결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간 페리와 경부선이 연결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제는 대륙 침략을 하려고 이 바닷길을 통해서 왔고 조선 사람들을 뭐 광부로 혹은 뭐 군인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도병이나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징용될 때 그때 이 부간 연락선을 타고 갔고 그래서 이 배를 지옥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아니라 연락선이라고 불렀고요. 평년 전쟁이 나니까 전쟁 물자들을 이 배를 통해서 가져갔죠. 자, 그렇다면 왜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제2의 도시가 되었을까요?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많은 사람들이 죽은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을 넘어서 전 세계 전쟁사에도 정말 특별히 기록될 만큼 굉장히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북한군이 이제 쳐들어오고 남한 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밀려나죠. 한국 역사상 최악의 피난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부산으로 가죠. 이 6.25 한국전쟁 때가 부산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영화 국제시장에도 잘 나오지만 흥남에서의 철수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군들이 흥남 들어왔다. 1950년 12월 23일 오전 11시에 흥남부두에서 피난민들이 미군의 선박에 올라타서 월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거를 흥남철수 작전이라고 하고요. 가장 큰 배로 알려졌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약 14,000명의 피난민들이 타고 흥남부두를 필사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는 북한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른바 월남 피난민인데요. 그때 전쟁 직전에 부산 인구가 뭐 한 4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 일사 후퇴 때 그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오면서 전쟁 끝난 다음에는 100만 명이 갑자기 사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부산의 인구가 급격히 늘게 되고 또 유엔군과 국군이 안전하게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최적의 항구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엔군들의 어떤 병참기지의 역할들을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구호 물자들이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1951년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간 정부 요인들은요, 부산을 임시 수도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그때 잠시 부산에 몰려있는 묘한 상황이 펼쳐지죠. 지금도 이제 동아대학교의 부민 캠퍼스에 가면 거기 임시수도 기념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임시수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임시수도 기념관 자체는 1926년에 건립되었던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였는데요.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옮기게 되면서 대통령 관저로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서들이 거주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니에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런 상황이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향학열이 워낙 대단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만 내려온 게 아니고 대학교도 이제 부산으로 다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다 못 내려온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교수들도 다 못 내려온 거예요. 각각의 대학이 자기 대학으로서 이걸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여러 대학을 같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여러 대학에 또 강의를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천막을 치고 판자로 책걸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실시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피난민이 막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168%, 1951년도에는 2배 이상 올라서 390%, 1952년도에도 87%가 오르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요. 뭐가 올라가나요? 모든 비용이 오르는 건데 그 비용 중에 집 없는 분들의 가장 큰 비용이 뭐냐면 월세죠. 당시 전쟁 전 임대료가 대략 7에서 8만 원 수준이었고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들은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무허가, 판잣집, 깡통주택 이런 것들이 건축이 된 거죠. 부산에는 지금도 이런 피난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감천 문화마을을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감천 문화마을도 당시에 피난민들이 천마산 비탈을 따라가지고 판잣집을 지어서 형성된 판잣촌이었습니다. 제일 유명했던 동네가 부산의 영주동, 우암동 소망마을, 또 아미동 비성마을이 굉장히 유명한 당시의 대표적인 피난촌이었는데 특히 부산 아미동의 마을은 왜 비성마을이라고 부를까요? 일제강점기에 아미동에는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황급히 귀국길에 오르는 일본인들이 수백 개의 무덤은 그대로 남겨두고 간 거죠. 피난민들은 묘지마다 세워진 비석을 재료로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부산의 영도다리였습니다. 영도다리는요, 한국 최초의 도계교였습니다. 도계교라는 게 뭐냐면은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 당대에는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죠. 이런 다리가 이렇게 들리고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데 영도다리 구경하겠다고 그때 모여든 사람이 6만 명이었다고 해요. 부산 최고의 명물이 영도다리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산에 그냥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야 우리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도다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됐고요. 또 나중에는 피난민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모이게 되면서 혹시 영도다리 근처에 가면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재회 장소가 영도다리가 됐습니다. 이 영도다리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죠. 바로 현인의
굿세어라 금순화입니다. 바람찬 흥남부두에 뭐 이러면서 뭐 그러고 불렀는데 눈보라 가비 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1사 이후 나 홀로 왔다. 굿세어라 금순화를 부르는 사람이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흥남부두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날 눈보라가 휘날렸어요. 흥남부두에는. 일가 친척도 없이 혼자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뭐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제시장 장사치기가 됐습니다. 근데 금순이를 못 잊어요. 고향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도다리를 가가지고 달을 봅니다. 거기서 금순이를 생각을 하죠. 가사 뜻을 아니까 아 이것도 진짜 구슬프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뭐 거기 다 담겨 있더라고요. 처절한 시절이죠. 그 한겨울에 배 타고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혼자 와가지고 거기서 처절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굿세어라 금순화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판잣집도 만들고 그래도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그게 이제 시장이거든요. 사실 부산만큼 시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도시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국제시장이 있잖아요. 일본이 패망하니까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지민이 물건 또 소지품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는 장터가 생긴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던 국제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하루 평균 거래액이 10억 원을 돌파하면서 국제시장의 도매 시세가 우리 국내 물가 시세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죠. 여기를 이제 돗대기 시장이라고 불렀는데 뭐 어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돗대기 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시장이라고 부르다가 1949년에 국제시장이라고 바꿔 부르게 됩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는 시장에 미군 부대 물건들이 이제 많이 유통이 됐는데 뭐 일본산, 미국산, 국내산 물건이 이제 어우러져서 거래가 되니까 아 이거 국제다. 그래서 시장 이름이 그때부터 이제 국제시장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사실 미군 물건을 거래하는 거는 불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군 용품들이 국제시장으로 쏟아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나온 말이 얌생이질입니다. 이런 유래가 있어요. 부산 미군 부대에 철조망이 있겠죠. 근데 염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귀한 염소를 찾으려고 염소 주인이 들어갔는데 미군이 아, 이 염소를 찾으러 들어왔구나 하면서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하고 봐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하 하면서 염소를 몰래 거기로 밀어넣고 아, 염소 찾으러 왔어요 하면서 들어가서 좀도둑질을 해왔다. 근데 이 염소가 사투리가 얌생이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이용해서 물건을 조금씩 훔치는 거를 얌생이질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좀도둑 자체를 얌생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외에도 그런 시장들이 그때 많이 생깁니다. 국제시장의 오른편 쪽에 부평 깡통시장이 생깁니다. 국제시장은 피난민들이 다양한 물품들을 파는 시장이었다면 부평 깡통시장은 미군에서 나왔던 시레이션이나 통조림 등을 팔았던 게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지금도 이제 가보면 국제시장하고 부평 깡통시장이 서로 붙어 있죠. 같이 붙어 있으면서 왜 도대체 이름이 다를까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작됐던 연원도 다르고 거기에 주로 팔고 있었던 그런 어떤 물품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난민들도 장사를 하고 외지인들도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원래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분들이 자갈마당, 지금 이제 자갈치 시장 그쪽인데 모여들었고 주로 이제 생선을 팔았겠죠. 부산 새벽은 자갈치 아줌마가 깨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한국전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든 많은 여성들이 자갈치 시장에 모여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갈치 아줌마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어서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자갈치 시장이 부산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맞으면서 하루 평균으로 10,000명이나 손님들을 받았다 그래요. 한국의 어시장 하면은 자갈치 시장, 부산스러운 그런 자갈치 시장이 있죠. 이런 부산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가져야 된다. 21세기에 와서는 어떤 우리가 문화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겠다.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유치한 게 국제영화제죠. 해외 유명 영화제들도 해변 도시에서 하는 곳이 많다. 이런 논리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반응이 좀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영화? 이게 이제 잘 연결이 안 됐죠. 근데 1996년에 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는데 대성공을 거뒀어요. 사람도 정말 많이 모여들었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의 새로운 면을 알려준 거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 부산이란 도시에 많은 관광 상품이 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부산을 배경하는 많은 영화들이 나왔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주간에는 세계적인 한류 스타들, 이 영화관계 산업의 아주 주요한 인사들이 다 부산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이라는 게 참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으로 진화해 간다는 걸 느끼게 되죠. 영화인만 가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 되게 신경 써요. 책 판권을 파는 시장이 부산에 열리거든요. 북투필름이라고 하는 행사인데 부산국제영화제 자체가 규모도 이제 아시아에서 큰 그런 영화제가 됐고 각종 필름 마켓들이 거기에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제는 경쟁과 심사를 하지 않는 비경쟁 부분이 특징입니다. 작품의 순위보다는 흥겹게, 정겹게, 그런데도 크게 바로 이렇게 영화제를 운영하는 것이 심리학자의 눈을 보면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겨룬다라고 했을 때 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위는 크게 논하지 않지만 정말 흥은 크게 돋는다는 건 그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승자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배려심이 담겨져 있다고 보죠. 저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도 아주 주목을 하는 게 저는 문화산업을 통해서 부산이 또 하나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산업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겹게 모으는 것은 부산 산업의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제도 하고 게임과 관련된 정말 큰 행사인 지스타도 하는 거죠. 이제 국제적인 항만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국제적인 관심과 축제의 장인, 이른바 국제관광도시가 되죠. 말하자면은
부산이라는 곳이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곳이었고요. 거기서 떠오르는 거는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광안대교 너무 멋지잖아요. 광안대교가 21세기에 생겼어요. 2003년에 생겼고 그 건설 과정을 들여다봐도 진짜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건설물입니다. 광안대교 지을 때요, 지난 100년 동안의 남해안 바람을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교량 가운데 처음으로 풍동 실험을 통해서 다리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진도 9짜리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했다. 처음에 이 광안대교를 놓겠다고 했을 때 반응은 싸늘했어요. 근데 지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고 이거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 다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그런 다리가 됐습니다. 직업상 굉장히 많은 나라의 도시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마천루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는 도시는 흔히 뉴욕이나 홍콩 같은 데, 싱가포르 같은 데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의 해운대, 이거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해안선과 그 뒤에 굉장히 훌륭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국제급의 도시는 거의 부산이 유일한 거 아닌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기획을 하고 이런 감각이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는 도시, 부산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